지난 시간에 저희가 딜쿠샤 실내 재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딜쿠샤는 1920년대 집이었다면 오늘 이제 들으시는 석조전은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서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반으로 이제 거슬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딜쿠샤가 개인의 집이었다면 이제 석조전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어엿한 궁궐 안에 들어온 아주 번듯한 서양식 건물이죠. 석조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요? 혹시? 아직 안 가보셨어요? 예,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석조전을 예약을 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석조전이 이제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뭐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해설사가 또 이렇게 투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설명도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들으시는 수업은 현장에서 듣는 수업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해설사분들이 하시는 수업은 이제 이런 일반인들, 관광객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매우 정제된 그런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시스템화된 이런 거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석조전의 실내 장식이 이제 재현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들으시는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죠. 현장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겠죠? 네. 우선 이제 석조전의 건립 배경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궁궐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성역이었고 전통적인 그런 궁역 내에 이렇게 서양식 건물이 갑자기 들어선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죠. 왜 그런 서양식 건물이 그럼 우리나라 궁궐 안에 그럼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와 문명 개화의 시대였는데요. 19세기에는 전 세계가 이제 제국주의의 우산 안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뭐 영국은 다 아시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식민지를 개척을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맞서서 또 러시아 같은 나라도 이제 점점점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동아시아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죠. 영국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굉장히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한 시기였고요. 이 시기를 뭐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영토를 지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식민주의냐 제국주의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국주의는 꼭 그 식민지 땅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제국주의 간접적인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면 그게 뭐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하면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를 지배하면 식민주의, 그렇지 않으면 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포괄적인 범위의 용어로서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이런 시대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제국주의 영향 아래 놓인 어떤 위기의 조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주적으로 뭔가 우리도 이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홀로 꼿꼿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죠.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혁도 했고요. 군제도라든지 산업, 뭐 도시 개조사업 이런 것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서양의 열강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미개한 지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라를 서양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은 약간 반문명국, 반개화 이렇게 개화, 반개화, 미개 이렇게 나눴다면 우리는 한 중간쯤 반개화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반개화든 뭐 미개든 간에 이런 나라들, 자기네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한테 가서 자기네들을 문명을 전파시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강들은 이런 문명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서구의 자아의식과 민족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반개화 또는 미개한 국가들한테 가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세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훌륭한 건물.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어. 이런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영국은 굉장히 문명국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들도 평가를 하기에 영국은 가장 진보한 나라, 가장 문명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의 열강들의 그런 문명국들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도 문명국의 대열에 빨리 들어서야 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었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나중에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영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빨리 영국 같은 문명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두 나라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1, 2차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영국은 직접적으로 동아시아를 식민지로 그거를 관리하기보다는 약간 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민지 거점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영국과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남하하려는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그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 두 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덕수궁 안에 저런 석조점 같이 서양의 건물이 떡하니 생긴 것들은 이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 이런 미개하고 반미개한 국가들을 문명화 시켜야 돼라고 하는 열강들의 생각, 이런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과 또 대한제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빨리 힘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저런 열강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 돼라는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문명화 열망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궁궐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대한제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전통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빨리 받아들여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도석이라고 하죠. 동쪽의 도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 문명은 빨리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부국 강병의 어떤 방편으로 이제 이런 동도서기의 정신으로 이런 건물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제국주의 영향 아래 들어선 이 서양식 건축은 이 서구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식민지 지배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자 하는 이 문명화 임무의 공간적인 물질화, 또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우리의 열망이 같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조전은 누가 어떻게 건립을 했느냐 이제 좀 살펴보면 아까 영국과 일본이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였다고 했는데요. 석조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인이 주도를 하고 일본인이 상당히 협력을 했습니다. 우선 목적은요. 서양식 궁전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Emperor's New Palace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한제국이니까 우리가 엠파이어를 제국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뭐 아이 그까지 뭐 제국 지네들끼리 선포해 봤자라고 되게 뭐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도 제국 할 거야 해가지고 대한제국을 꽝꽝꽝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에 걸맞는 뭔가 이제 근사한 뭔가 건축물을 이제 짓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브라운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세관장이죠. 그때는 해관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브라운이 이제 발의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궁전을 지읍시다라고 얘기를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브라운은 영국 아일랜드 리즈번이라는 도시의 출신이고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브라운은 상당히 이제 중국에서 조선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도 근무를 하고 외국어에 상당히 능통해서 중국어도 잘하고 빨리빨리 이제 동양의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에 왔을 때 물론 뭐 중국인 통역사가 있었겠지만 조선말도 상당히 잘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브라운이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또 역시 영국인인 하딩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하딩은 웨일즈에 있는 몬머스라는 도시 출신인데요. 하딩의 이런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 하딩의 외갓집은 그 자동차 롤스로이스 아시죠? 그 롤스로이스 가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부유한 집안. 그 롤스로이스의 창업자가 하딩의 한 외사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딩의 외갓집이 상당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딩은 이제 말보로라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중국으로 파견이 돼서 등대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뭐 옌타이라든지 치포우 같은 이런 도시의 등대가 이 하딩이 설계를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등대인데요. 등대는 사실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건축물이죠. 왜냐하면 해외에 식민지나 이런 제국을 건설하려면 일단은 바다로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깜깜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위치를 파악하려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등대 엔지니어링에 진짜 진심이었고요. 그런 기술자들을 많이 파견을 했어요. 하딩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브라운이 조선에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하딩은 중국에 있었는데 하딩한테 설계를 의뢰를 했어요. 1897년 무렵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하딩이 이제 그 석조전의 디자인을 도면을 이제 그렸는데요. 브라운도 영국 사람, 하딩도 영국 사람. 자,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 고향 사람, 뭐 이런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브라운도 굉장히 자기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석조전을 할 때 관련자들을 아는 영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맡긴 거죠. 그래서 하딩이 이제 설계를 1897년부터 99년까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건물 감독은 일본 사람과 이제 처음에는 이시 슈헤이라는 일본 사람이 맡았고요. 그 이후에는 데이비슨이라는 영국 출신, 역시 데이비슨이 맡았습니다. 데이비슨은 에버딘 출신이고요. 에버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일본 회사에서 이제 맡았는데 오쿠라 도모쿠구미라는 대창사 그 목조 회사, 지금의 타이세이 건설로 이제 전환을 한 그 회사에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설계 당시에 이제 1층 실별 구성은 정확하게 이대로 방이 이렇게 했었다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요. 하딩이 그 설계를 한 그 건물에도 확실히 이 그 건물의 어떤 방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이름은 남겨져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사료를 분석해서 이때 당시에 설계 당시에 방의 그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실별 구성은 이제 이렇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현관이고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현관이고 여기가 이제 중앙홀이고 중앙홀과 연결된 곳이 이제 접견실이죠. 접견실은 이제 아련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설계될 당시에 고종이 여기에 이제 접견실에서 사람들을 이제 여러 나라 각국의 이제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접견을 하는 아련을 하는 공간으로 쓰기 위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의 가장 중심축이 되겠죠. 이 중심축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방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이 접견실과 중앙홀을 세로 축으로 해서 양 날개에 이제 앞쪽에는 귀빈 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식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견실 양쪽에는 또 소식당이 2개가 있습니다. 각각 동쪽 식당, 서쪽 식당. 그러면 이 그 구성을 봤을 때 이 건물의 기능은 일단 여기서 뭐 잠을 자거나 뭐 그죠?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여기는 매우 공적인 공간이다. 이 1층의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주요한 기능이 외국의 각국 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외교관들을 접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만찬을 열고, 연회를 하고, 뭐, 사찬을 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누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접견을 하러 와요. 아련을 하러 오면은, 동선이 이렇게 중앙홀로 들어와서 일단 귀빈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의 다과는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샴페인 아니면은 뭐 커피, 그다음에 차 이런 것들을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귀빈 대기실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기다리고요. 일단 대기 하다가 이제 아련하세요, 접견하세요 하면 대기실을 나와서 중앙홀을 통과해서 접견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련을 하고, 사실 아련이라는 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통역도 사실 그때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얼마나 뭐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통역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중 통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은 뭐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다, 프랑스어다, 독일어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통역을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통역관이 없으니까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데려놓고 같이 이중 통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견해서 뭐 물어보는 건 대부분 그거예요. 뭐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었는가? 아, 예, 불편함 없었습니다. 뭐 그쪽에서 뭐 가족들은 다 편안하게 지내시는가? 아, 예, 편안합니다. 뭐 그냥 아주 일상적인 대화. 제가 봤을 때 여기 접견에서 무슨 큰 정치적인 이슈를 무슨 고종과 거기에 그 접견하러 오시는 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토론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말 그대로 접견하고 아련하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련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퇴거를 해서 나와서 중앙홀 쪽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귀빈 대기실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보통 이제 접견을 하고 나면 이제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사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회를 조금 크든 작든 연회를 베풀어 주니까, 이제 그게 규모가 크면 대식당에서 열리고 규모가 작으면 소식당, 둘 중에 하나가 열렸는데, 이 소식당 두 개는 하나는 좀 약간 프라이빗하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의 뭐 그룹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종과 이제 그 세자가, 순종이 뭐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걸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식당의 뭐 서측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프라이빗하게 작은 사찬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클 때는 이제 대식당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동선이 이제 중앙홀 갔다가 대기실 갔다가 접견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찬의 규모에 따라서 대식당으로 가거나 소식당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층은 활용이 됐던 거죠. 2층은 그러면 어떤 공간이냐? 2층은 이제 조금 더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인데요. 1층은 완전히 접견과 연회에 특화된 공적인 공간이라면, 2층은 이제 말 그대로 약간 그 레지던스 아파트먼트 뭐 이런 개념으로 2층은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인 1910년에 우리는 이미 국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프라이빗하게 뭐 여기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할 그 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달리 그런 기능을 거의 쓸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뭐 황후 침실도 있고 황제 침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꾸몄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무시거나 사용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간간히 영친왕이 이제 일본에 이토 히로부미랑 같이 이제 볼모로 일본에 이제 잡혀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있다가 그 영친왕의 어머니인 엄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 참석을 하러 영친왕이 왔을 때 여기 2층에 잠시 이제 숙소로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육군 소장인지 뭐 그거로 이제 임명을 받았을 때 한 번 대한제국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침실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숙소로 사용하는 용도로 잠깐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그렇게 2층을 그렇게 크게 활용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석조전에 이제 실내 공간을 그러면 이제 재현을 하려면 이 공간의 실내 공간의 특성을 알아야 될 텐데요.
실내 공간의 특성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오 조지안 양식인데요. 네오 조지안 양식은 상당히 좀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아마도 건축이나 실내 장식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이 네오 조지안이란 말을 잘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제 연구들은 대부분 뭐 로코코 양식으로 꾸며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약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로코코 양식은 아니고요. 이제 네오 조지안 양식인데, 과거의 사료에는 이 석조준 실내의 양식을 여러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국 부흥식이라든지 근세 부흥식이라든지 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사료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그 영국 부흥식, 근세 부흥식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 18세기 영국은 조지안 왕조였거든요. 18세기에 조지 1세, 2세, 3세, 4세.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조지안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18세기의 조지안 시대의 양식이 다시 부활한, 새롭게 해석한, 그래서 이 네오라는 거는 새롭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조지안 양식을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한테 이 18세기 조지안 양식, 조지안 스타일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굉장히 고전적인 문법에 의거해서 법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 조지안 양식이 굉장히 좋은 취향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영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거 18세기의 이 조지안 왕조 시대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귀족적이고 영국의 어떤 전통을 잘 이어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로 일컬어지는 19세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 실내 장식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패턴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다가 이제 이 조지안 양식의 과거 스타일을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한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학 운동이라든지 모더니즘 이런 여러 그 운동의 영향으로 오히려 빅토리아 시대에 무겁고 막 패턴도 많고 복잡한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밝고 가벼운 스타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어떤 양식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는 없으시니까 뭐 이런 거 하려면 거의 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건 복잡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안 양식이라는 거는 영국의 18세기의 왕조인데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부활을 해서 네오 조지안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네오 조지안 특징이 뭐냐, 우선 간결한 벽면이 되게 보면 석조전에서 가서 보시면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벽지 같은 거 치덕치덕 붙이지 않고 페인트로 화이트한 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실내 장식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도 한때 벽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화려한 문양 막 이런 거를 방방마다 막 쓰고 막 이런 것도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약간 페인트로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쫙 깔끔하게 마감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에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빅토리아 시대 때는 그렇게 복잡한 패턴을 막 벽에다가 붙이고 왜 그랬을까? 그건 사실 조명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 촛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를 다 벽에도 초를 켜고 여기도 초를 켜고 하면 뭐가 생겨요? 예, 끄름이 생기죠. 근데 그게 벽이 하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하얗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등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끄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돼야지만 이렇게 화이트 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 키면서 뭐 벽에 끄름이 생길까 걱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좀 짙고 어두운 색깔의 막 복잡한 패턴의 벽을 했던 게 굉장히 이제 실내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둡고 끄름도 많았고 그게 관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간결한 벽면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모던해진다는 어떤 그 신호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벽이나 천정이 굉장히 간결하다. 그래서 이제 색깔 자체가 화이트 벽면에 뭔가 이제 디테일만 색깔을 주는데 화이트 앤 골드 같은 이런 색상 조합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지안 스타일이 리바이벌 된 거니까 당연히 18세기 스타일이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된 가구가 나오겠죠. 이따가 가구 제가 설명할 때 그럼 18세기의 가구들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내가 잘 아는 스타일이네, 익숙하네 이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그런 클래식한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이고 매우 우아한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네오 조지안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 석조전의 이제 공간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이게 유사하지만 또 스타일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이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적인 공간이 1층에 가장 공적인 공간이 이제 이 중앙홀에 딱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석조전의 세로축이라고 했잖아요. 접견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이제 공간인데 거기는 굉장히 다른 공간에 비해서 더 화려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공간이니까 더 화려하게 이제 꾸몄어요. 그리고 대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공간이니까 비슷한 양식으로 꾸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은 일명 네오 팔라디안이라는 양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중앙홀, 접견실, 그리고 대식당 이런 아주 공식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공간은 네오 팔라디안 양식으로 꾸몄어요. 그럼 네오 팔라디안 양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이 네오는 아까 새롭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팔라디안이라는 거는 이탈리아의 건축가 팔라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팔라디오라는 사람의 그 스타일이 새롭게 재해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팔라디오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데 팔라디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은 소위 말하는 빌라 같은 거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영국의 건축가들이 이 팔라디오 스타일을 이제 받아들여서 여러 번 이제 부활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그걸 부활시킨 사람이 이제 이니고 존스라는 건축가예요. 영국의 건축가가 팔라디오의 스타일을 한번 영국에서 유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후대에 또 팔라디안 양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 팔라디안 양식은 대체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중 기둥이에요.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중 기둥이 보이진 않는군요. 아무튼 이중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은 사실 건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이 이게 뭐 어디를 석가래를 받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늬만 형태만 있는 거예요. 장식적으로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둥이 반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뭔가를 지지하는 기둥이 아니라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필라스터 형태로 붙어 있지만 장식적으로 쓰는 이중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몰딩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요. 이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스웩이라고 하는데요. 꽃줄 이런 장식이 보통 이제 고전적인 양식인데 이런 꽃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예전에 이제 제를 올릴 때 이제 신들을 이제 이렇게 축하하고 이제 제를 올릴 때 이제 꽃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고전적인 모티브예요. 이 꽃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윌리엄 켄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팔라디오 양식을 유행시킨 또 건축가 중에 하나인데 이 켄트의 디자인도 보면 이런 식으로 꽃줄을 이렇게 늘어뜨렸죠. 그 다음에 이제 켄트의 디자인에서 보면 이 천정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로 구획을 해가지고 가운데 큰 원이 있고 이렇게 구획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석조전에 가서 접견실 천정을 쳐다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이렇게 구획을 해놨거든요. 별 의미 없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장식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넓은 면을 그냥 휑하게 두는 것보다 이렇게 면을 이렇게 구획을 해두면 훨씬 더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몰딩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리듬을 주는 거고요. 굉장히 웅장하죠.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둥이 쫙쫙쫙 있으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웅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모티브를 굉장히 확대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 기둥이 있죠. 네오 팔라디안 양식에서 이중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이니고 존스라는 사람의 그 디자인인데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벽감이 있는데 이게 벽에 이렇게 움푹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석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자리인데 여기 석조전은 석상 대신에 스탠드, 그러니까 그 서 있는 스탠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을 켜면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나와서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이런 움푹 들어간 반원형 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꽃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꽃줄, 이런 것들이 이니고 존스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 다음에 동그란 이런 창, 원형 창에 역시 꽃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여기도 보면 창문 위에 동그란 창이 있고, 이런 식으로 꽃줄이 원래 이렇게 문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 팔라디안 양식의 이니고 존스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이런 꽃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접견실이나 이런 데 공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에는 네오팔라디안 양식이 쓰였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공간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쓰였는데요. 신고전주의 양식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한 양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영어로 하면 네오클래시시즘인데 클래식한 거를 이제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팔라디안 양식과 네오클래식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고전주의 계열이지만 팔라디오 양식은, 네오팔라디안은 좀 더 웅장하고 선이 굵고, 근데 이제 신고전주의 양식은 좀 더 선이 가늘고 여성적이다, 좀 평평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이 신고전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로버트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담의 이 고전적 디자인을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인 벽면에다가 해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이 디자인한 그런 가구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좀 이런 거 이제 양식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공자가 아니니까 좀 이제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이건 무슨 양식이고 이건 무슨 양식이고 이거 꼭 기억을 안 하셔도 이런 게 있구나, 고전적인 양식의 이제 흐름이 조금 더 선이 굵은 팔라디오 양식도 있고 좀 선이 가늘고 얇은 신고전주의 양식도 있대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지금 이제 이런 벽면의 거울 같은 걸 보면요. 아주 로버트 아담이 디자인한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거울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꽃줄이 늘어져 있지만 아까 그 접견실이나 이런 데 있었던 꽃줄보다는 선이 가늘고 좀 평면적이에요. 선이 굉장히 가늘가늘해요.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플랫하게 벽면 처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사진을, 이게 1918년 사진인데 이 사진에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다는 보이지 않고 요만큼만 보이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재 재현된 거울이고요. 이제 로버트 아담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재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자, 여기가 사료입니다. 아까 그 사진을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게 사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실내 재현을 하는 일을 맡으셨다, 실내 재현을 한다 했을 때, 자, 이제 현재 재현 이제 결과물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석조전이 완공된 게 19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서 1910년대에 그러면 이 로버트 아담과 유사한 스타일의 이런 거울을 현재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1910년대 같은 시대의 물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이런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디자인이. 여기는 아칸소스 잎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약간 기둥에 뭐 사각 부분 이런 게 있다든지, 뭐 윗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뭐 약간씩 뭐 이렇게 언 같은, 이런 언도 고대 신전에서 향을 피우는 향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모티브를 아담이 디자인을 한 건데, 그 아담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런 물건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작된 소위 말하는 골동품, 앤티크로 존재를 해요. 이런 거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를 한 요렇게 디자인을 해서 거는 게 좋다, 아니다. 그 시대의 물건을 사서 그 시대의 물건을 거는 게 좋다. 자, 우리 이제 투표를 해봅시다. 자, 이게 1번, 지금 현재 재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1번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1번.
자, 2번. 구매 가능한 옵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2번. 2번이 좀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왜 2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건한테 주는 느낌이 있는데 네. 보면은 그게 가짜면 확실히 좀 티가 나요. 네. 예전에 투방 가면점 전시회를 제가 20회를 실제 봤었거든요. 그거랑 가짜랑은 차이가 뭐죠? 네. 그 느낌이 완전 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네. 거기 가보고 이제 그거 재현한 것들이 제대로 됐다. 여기 완전히 엉망으로 했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네. 그럼 아까 1번 손 드신 분, 아까 1번. 네. 왜 1번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준하는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물론 위에가 밑부분만 있지만 위에는 이제 밑에를 저걸 해서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그 원래 있던 그거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 가까운. 네, 가까운. 네, 맞겠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자문회의 이런 거 할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자문회의를 할 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이제 똑같이, 예? 재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그 느낌이 안 살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재현을 제대로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1900년대 초반 거니까 장인이 살아있지 않죠. 이렇게 뭐 도제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이런 좀 약간. 예.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고르라니까 2번을 들었거든요. 네. 사료가 있으니까 사료대로 하는 건 맞는데 네. 여기 사진의 재현 사진이 너무 투박해요. 네, 그죠. 예, 예, 그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그건 이제 3번 절충 아니에요? 사료대로 하되 이것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라. 그잖아요? 3번.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는 뭐 영국에, 우리나라에선 이런 기능이나 이런 전통이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장인을 데려오거나 거기에다가 뭔가 맡겨서 해야 되잖아요. 뭐 이 거울 하나 맡기는데도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렇게 할 예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3번 안은 일단 아웃.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2번 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료의 이 거울이 로벨이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그 로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석조전을 이제 그 디자인 실내 장식을 디자인을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런 아담 스타일의 거울을 일단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은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기성품 그 어떤 가구 회사에서 파는 기성품을 갖다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이런 디자인의 기성품을 갖다 거는 거는 꼭 어떤 장인이 이걸 딱 석조들을 위해서 이 거울을 일부러 막 디자인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성품을 갖다 걸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유사한 디자인의 기성품을 갖다 거는 것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비록 약간 디테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에서 있어서는 만약에 이런 걸 살 수 없다면 재현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다면 저는 2번 옵션이 훨씬 더 해놨을 때 결과적으로 훨씬 더 그 시대의 느낌을 확 느끼는 이게 오리지널 그 시대의 물건이니까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을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만들되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기법이나 뭐 장인들이 조각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막 뭐 금도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아주 이렇게 섬세하고 크리스피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시대의 느낌을 살릴 수만 있다면 3번의 옵션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 네. 이번에 옵션을 하고 예. 그 사진이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사진이 같이 전시되어 있죠. 예. 네, 그게 제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의견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아직 박사 학위를 하기 전이었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불려가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소더비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거와 관련 없는 다른 이제 골동 악기, 바이올린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석조전 큐레이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는 제가 이제 앤틱 가구 이야기라는 책을 2004년인가 벌써 거의 한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이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앤틱 가구 이야기가 영국의 그 앤틱의 가구를 이제 통사로 쭉 이제 시토를 쓴 책인데 그 책을 보시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그 큐레이터가 그 출판사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석조전에 있는 가구가 영국 가구이니 와서 좀 이렇게 한번 봐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석조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조전을 아직 이제 막 공사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그 가구가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가구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영국 가구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연구를 앞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큐레이터는 자기가 이제 열일을 해서 이제 막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최지란 사람은 이런 걸 전공을 했고 해서 이제 자문을 얻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불려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유명하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무슨 대학 교수님 뭐 이런 분 자문단들이 뭐 뜨르르하게 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는 무슨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뭐 책 하나 딸랑 썼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서 뭐 자문회의에서 그딴 소리 해봤자 다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제 말이 전혀 먹히는 단계가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 소품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는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자문회의에서 참석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자문위원들이 기존에 하시지 못했던 말씀들을 들으니까 그 담당자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거 완전 새로운 물이 고기를 만난 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막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아무튼 그분 덕분으로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가구 자문을 일단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너무 이런 게 연구가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차츰 조금 있다가 그 로베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